저는 김한성 박사님의 이복형입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험장 맨 뒤쪽에서 한 선비가 벌떡 일어나며 손을 들었습니다. 박문수라는 이름표를 단 그 선비는 얼굴을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젯밤 잘못 먹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박문수라는 선비가 김한성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나선 것입니다. 김한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판서가 험악한 표정으로 박문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시험장에서 나가시오. 이런 추태를 보인 자에게는 향후 3년간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노라. 박문수의 어깨가 크게 떨렸지만 그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김한성과 눈이 마주쳤고 박문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장이 다시 조용해지고 김한성은 복잡한 심정으로 다시 답안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김한성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겨우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복 바지 안쪽에 불쾌한 감촉은 여전했고 주변 선비들의 시선을 피해 후미진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선비. 그곳에서 박문수가 담장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김한성은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박문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자를 위해 그런 희생을. 김한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문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김선비,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때로는 서로를 도와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선비께서는 3년간 과거를 볼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운명이었나 봅니다. 박문수의 담담한 대답에 김한성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젊은 선비의 마음을 말입니다. 타인의 희생으로 얻은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요. 선비, 저는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급제하게 된다면. 급제요? 박문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선비, 혹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셨습니까? 그제야 김한성은 깨달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과연 시험을 제대로 쳤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맞불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붓을 놀렸으니 답안 내용이 엉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김한성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대과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성균관 앞 게시판 주변에는 수백 명의 선비들과 그 가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관리가 합격자 명단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원급제, 김한성,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김한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원급제라고 했나? 김한성이 장원급제.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김한성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으로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처참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른 선비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한성의 뇌리에는 박문수의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광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선비, 축하드립니다. 박문수가 인파를 뚫고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비, 저는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선비님의 실력입니다.
제가 한 일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관복을 입은 관리 하나가 김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원급제자 김한성 선비시오?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 친견을 명하셨소이다. 지금 당장 대궐로 따라오시오. 김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임금이 갑자기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시험장에서의 일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박문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김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재촉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임금님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않겠소? 김한성은 떨리는 다리로 관리를 따라 궁궐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대궐에서는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3장 창덕궁 대조전의 높은 처마 아래로 김한성의 떨리는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그 엄숙한 궁궐 안에서 한 선비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지를요. 장원급제자 김한성, 입궐하오. 내시의 우렁찬 목소리가 대전 안으로 울려 들어갔고 김한성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종 임금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온몸을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임금의 명령에 김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중종의 얼굴에는 의외로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장원급제를 축하하노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불렀느니라. 김한성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역시 시험장에서의 일이 임금님 귀에 들어간 것일까요? 소신이 무엇이든 답하겠습니다. 내 답안을 보니 참으로 기묘하더라. 처음 반쪽은 글씨가 흐트러져 있고 내용도 산만한데 뒷부분은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정갈하고 깊이가 있더구나.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임금이 직접 그의 답안지 필체의 변화를 눈치챈 것입니다. 김한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소신이 시험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잠시 정신이 혼미했사온데 오히려 그 고통이 더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여. 고통이 사색을 깊게 한다? 중종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으며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 더욱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를 성균관 박사로 제수하노라. 앞으로 후학 양성에 힘써라. 김한성은 깊이 절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문수에 대한 죄스러움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4장 성균관 박사가 된 김한성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지만 박문수의 희생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김한성은 성균관 뒷마당에서 홀로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같았습니다. 김 박사님,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박문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절망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박선비, 어찌 이런 모습으로? 김한성이 놀라며 다가가자 박문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과거를 볼 수 없게 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하여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남을 구하려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을 메었습니다. 약혼자였던 정씨 교수의 집안에서도 혼담을 파했습니다.
과거급제 가능성이 없는 남자와는 혼인할 수 없다면서요. 김한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망가져 버렸다니요. 박선비, 제가 무엇이라도 도움이요? 박문수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 박사님, 혹시 그때 시험장에서 정말 복통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말에 김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문수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3년 동안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냄새가 김 박사님 좌석에서 났던 것은 분명한데 왜 제가 나서서 뒤집었었을까요? 박문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어떻게 장원급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김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균관 대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김한성 박사는 어디 있느냐? 포졸 대장의 우렁찬 외침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한성과 박문수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굳어버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5장, 포졸들의 횃불빛이 성균관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김한성은 박문수와 나누던 긴박한 대화를 중단하고 떨리는 다리로 포졸 대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인이 김한성입니다. 김한성 박사, 즉시 의금부로 동행하시오. 포졸 대장의 차가운 명령에 김한성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의금부라니요. 여러분, 조선시대 의금부가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왕명을 받아 중대한 죄인들을 다루는 무시무시한 곳 말입니다. 무슨 죄목으로? 말 많이 하지 마시오. 어서 따라오시오. 포졸들이 김한성의 양팔을 붙잡으려 하는 순간 박문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양반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오? 포졸 대장이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또 누구냐? 함부로 관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때 김한성이 박문수의 소매를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선비, 괜찮습니다. 저는 떳떳하니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김한성의 마음속은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혹시 시험장에서의 그 일이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일 때문일까요?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김한성을 바라보며 박문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걱정, 그리고 어딘지 모를 안도감까지 말입니다. 한밤중의 의금부는 마치 지옥의 입구 같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로 김한성의 발걸음 소리만이 쓸쓸히 메아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들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포졸이 김한성을 차가운 신문실에 홀로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관복을 입은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정혜신 판서였습니다. 바로 그날 과거 시험장에서 호통을 쳤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김한성의 심장이 얼마나 요란하게 뛰었을지를요. 김한성, 정판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소인입니다. 그대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것, 그리고 성균관 박사로 임명받은 것을 축하한다. 갑작스러운 축하 인사에 김한성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해놓고 축하라니요? 하지만 정판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대의 답안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한성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글씨체가 중간에 완전히 바뀌었더구나. 마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처럼 말이다. 정판서가 답안지를 꺼내 김한성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보니 정말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글씨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정판서가 일어나서 김한성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시험장에서 박문수라는 자가 추태를 부린다며 스스로 나섰는데 그 자리가 바로 그대 옆자리였더구나. 김한성의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성균관에서 바로 그 박문수와 은밀히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치밀한 수사입니까? 정판서가 김한성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말해보거라. 그날 시험장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한성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제6장. 김한성은 무릎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정판서의 매서운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문실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괴기스럽게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정판서의 목소리가 한층 더 위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소인이. 김한성이 떨리는 입술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차마 진실을 털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박문수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대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박문수부터 잡아와서 신문해야겠구나. 그 말에 김한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박선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직접 말해보거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순간 김한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0년 동안 쌓아올린 꿈과 명예,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한 희생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김한성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판서님, 그날 시험장에서 정말로 복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통이라. 하지만 김한성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문수 선비가 제 대신 나선 이유는 바로 그때 신문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박문수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박문수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분명 성균관에서부터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정판서가 호통을 쳤지만 박문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한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아직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김한성이 놀란 눈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선비, 어찌하여 이곳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박문수가 정판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서님, 그날 시험장에서의 일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복통으로 추태를 부렸고 그것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문수, 그대는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미 모든 증거를 확인했다. 무슨 증거 말입니까? 그날 시험장을 청소한 노파의 증언을 들었다. 냄새의 진원지는 분명히 김한성의 자리였다고 하더구나. 여러분,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박문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김한성, 이제 진실을 말하거라. 정판서의 목소리가 신문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김한성은 박문수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에서 간절한 신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서님, 박문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라니? 저는 김한성 박사님의 이복형입니다. 김한성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복형이라고? 정 판서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두 집을 오가셨습니다. 김한성 박사님은 정실소생이고 저는 첩의 아들입니다. 박문수의 말에 김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구하려는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동생을 대신해서 잠깐 정판서가 손을 들어 박문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대보거라. 족보든 뭐든 말이다. 박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런 증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거짓말이구나.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거라. 바로 그 순간 신문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내시 한 명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판서님, 대변사, 무슨 일이냐? 임금님께서 즉시 김한성 박사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김한성과 박문수, 그리고 정판서 모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임금이 직접 부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무슨 일로?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우 급하신 듯 하셨습니다. 정판서가 김한성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한성, 이제 임금님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김한성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과연 임금님은 무슨 일로 한밤중에 자신을 부른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자신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박문수가 김한성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김 박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만은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김한성에게는 박문수의 말이 더욱 큰 혼란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시가 재촉했습니다. 어서 출발하시오. 임금님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한성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의금부를 나섰습니다. 박문수는 그의 뒷모습을 애타게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밤중 창덕궁으로 향하는 길, 김한성의 마음은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과연 대궐에서는 어떤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달빛 아래 궁궐의 처마가 음산하게 드리워진 가운데 김한성을 태운 가마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제7장 한밤중 창덕궁의 대조전 안은 촛불들이 밤낮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라면 고요해야 할 깊은 밤에 대전 안이 이토록 밝다는 것이 얼마나 심상치 않은 일인지를요. 김한성이 4시의 안내를 받아 대전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온몸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무릎이 후들거렸고 대전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으며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장원급제자 김한성, 입궐하오. 4시의 우렁찬 목소리가 대전 안으로 울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촛불빛이 김한성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대전 안으로 들어가 골룡포를 입은 중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임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위엄이 있었습니다. 김한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중종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언가를 깊이 탐구하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김한성아, 예, 전하, 짐이 오늘 밤 그대를 부른 이유를 아느냐? 김한성의 목이 메어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시험장에서의 그 일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의금부에서의 신문 내용이 벌써 보고된 것일까요? 소신은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중종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한성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곤룡포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대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김한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임금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박문수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수도 없는 상황 말입니다. 김한성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두려워하지 마라. 짐은 진실만을 듣고 싶을 뿐이다. 그때 김한성의 뇌리에 박문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만은 지켜내십시오. 김한성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하, 그날 시험장에서 소신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종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계속하거라. 하지만 박문수라는 선비가 소신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졌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소신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얻은 급제가 떳떳한 것인지. 중종이 오랫동안 김한성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과연 그럴 줄 알았다. 김한성이 놀란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신의 말씀을. 김한성아, 그대는 참으로 순진하구나. 중종이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렇다. 그날 시험장에서의 일, 박문수의 희생, 그리고 그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말이다. 김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금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짐이 진정으로 보고 싶었던 것은 그대의 마음이었다. 과연 그대가 그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비 정신을 잃지 않았는지 말이다. 중종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임금 앞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김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의 괴로움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하, 소신은 여전히 박문수가 걱정되는가? 중종이 김한성의 마음을 간파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그 선비는 소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중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명을 내리겠다. 명이라고 하시면 박문수를 찾아와라. 짐이 직접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김한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혹시 임금께서 박문수에게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중종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정화가 천천히 사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또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광준아, 정화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성들을 위해 살아라. 사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화가 김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고맙다, 한성아.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정화야, 너는 참으로 훌륭한 선비가 되었구나. 그날 시험장에서의 일이 오히려 너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김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험장에서 똥을 싼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 일 때문에 박문수라는 좋은 벗을 얻었고 결국 이곳에서 너를 만날 수 있었다. 박문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정화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한성아,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살아다오.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니까. 정화야, 잠깐만. 하지만 정화의 모습은 이미 햇살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봄바람과 함께 흩어져 갔습니다. 김한성과 박문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정화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중종은 두 사람을 지방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김한성은 전라도 순천 현감으로, 박문수는 경상도 안동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모두 청렴하고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김한성은 똥싼 선비라는 별명 대신 백성의 아버지라고 불렸고, 박문수는 위로운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두 사람은 남원에서 만나 정화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시험장에서의 일이 정말 부끄러웠지만 결국 그 일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어. 맞습니다. 인생에는 부끄러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부끄럽고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한성의 시험장에서의 실수는 비록 치욕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박문수라는 평생의 벗을 얻었고 결국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선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조차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성공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김한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제1장. 아니다. 이럴 수가. 김한성의 목소리가 과거 시험장 한복판에서 절망에 찬 신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붓을 들고 답안지 앞에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 중기 한양 성균관 댁과 시험장의 그 엄숙한 분위기를. 촛불 하나하나가 선비들의 간절한 꿈을 비추고 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앞자리에 앉은 선비가 고개를 돌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순간 김한성은 자신의 한복 바지 사이로 따뜻하고 끈적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김한성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그의 속마음이 천둥처럼 울렸지만 입술은 꼭 다문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시작된 복통이 이런 참사를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험관 정혜신 판서가 높은 단상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시험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이 한 명씩 선비들을 훑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 신성한 과거 시험장을 더럽힌 자가. 정판서의 호통이 시험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한성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서 구슬처럼 맺혔고 손에 쥔 붓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기. 옆자리 선비가 손가락으로 김한성을 가리키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냄새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분명했지만 동료 선비를 고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한성은 이때 평생 처음으로 땅이 갈라져서 자신을 삼켜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0년 동안 밤낮 없이 공부한 세월이 이런 치욕적인 순간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정혜신 판서로부터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다. 김한성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임금님께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과거 답안지에 이상한 점이 있다더구나. 그리고 박문수라는 자와의 관계도 석연치 않다 하고. 전하, 하지만 짐이 정작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중종이 김한성 앞에 멈춰 서더니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는 과연 진정한 선비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한성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진정한 선비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전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중종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한성아, 선비란 무엇인가? 단순히 글을 잘 읽고 쓰는 자인가? 아니면 벼슬을 얻기 위해 아첨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사옵니다. 선비란 올바른 도리를 지키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이다. 중종이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한 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김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라니요?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하거라. 그날 시험장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다. 그대들 두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 한다. 특별한 임무라고 하시면 지방에서 올라온 민원들이 쌓여 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질 않는다. 김한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대들을 암행어사로 파견하여 실상을 조사해 오도록 하겠다. 암행어사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임금의 밀명을 받아 지방을 순찰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막중한 임무 말입니다. 그렇다. 그대와 박문수 두 사람이 함께 가도록 하여라. 김한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문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 중종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이번 임무는 매우 위험할 것이다. 전라도 남원 지역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떤 수상한 일들 말입니까? 세금을 거두러 간 관리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또가 이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한성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중종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지역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귀신이라고 하시면 밤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의 홀령이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다는 소문 말이다. 김한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신 이야기라니 과연 실체가 있는 일일까요? 그대들은 이 모든 수상한 일들의 진상을 파악해와야 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중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임금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김한성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그대들의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다. 진짜 시험이라고 하시면 하지만 중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손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한성은 깊이 절하고 대전을 나왔습니다. 대전 밖으로 나온 김한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문수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기뻤지만 앞으로 펼쳐질 위험한 임무가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남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8장 다음 날 새벽 선균관 앞마당에는 두 필의 말과 간단한 행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한성이 도착했을 때 박문수는 이미 말 옆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절망적인 표정 대신 희망의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박문수가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박 선비, 정말 다행입니다. 임금님께서 기회를 주셨군요. 모든 것이 박사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동료가 아닙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와 갈등이 모두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까? 시험장에서의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한 것 말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남원에서 정말 귀신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문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런 소문을 믿을 만큼 뭔가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요. 두 사람은 말에 올라타고 한양을 떠나 남원을 향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웅장해 보였습니다. 사흘 후 김한성과 박문수는 전라도 남원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남원의 모습은 평소 알고 있던 아름다운 고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는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고 문을 꽁꽁 닫은 집들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요. 낮인데도 이렇게 조용할 수가. 김한성이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주막이 하나 보입니다. 가서 사정을 알아보시지요.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려 허름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앞에는 광안루 주막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주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 여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그네님들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들입니다. 김한성이 정중히 인사하자 주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한양에서요? 이런 시기에 남원까지 오시다니 참 용감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거리가 너무 조용해서요.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모가 사방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나그네님들, 이곳은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험하다니요? 밤만 되면 그 여자가 나타납니다. 주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라고 하시면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인입니다.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없는데 눈빛이 마치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김한성과 박문수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귀신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홀려서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 딸도 한 달 전에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 어머니가 딸을 잃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요. 그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석 달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 사라지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한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관아요? 주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또님도 이상하게 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백성들을 잘 돌봐주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문을 꽁꽁 닫고 나오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거두러 온 관리들이 사라졌다는 것도. 박문수가 말하자 주모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아십니까?
설마 나그네님들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김한성이 재빨리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자신들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막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수야? 또 나타났습니다. 대낮인데도 그 여자가 주모와 김한성, 박문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밤에만 나타났던 것이 이제는 낮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타났다고 하느냐? 김한성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광안루 근처입니다. 지금도 거기 서 있습니다. 철수라는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김한성과 박문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주모가 만류했지만 두 사람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김한성과 박문수는 주막을 나와 광안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광안루 일대가 지금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음산했습니다. 광안루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체가 그곳을 피해 달아난 것 같았습니다. 저기, 박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광안루 정자 안에 정말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한복을 입은 그 여인은 등을 돌린 채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그녀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낮에 적막한 광안루에서 그런 기이한 모습을 목격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정말로 귀신인 것 같습니다. 김한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얼음 덩어리 같은 차가운 시선이 두 사람을 관통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김한성아. 김한성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친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인의 모습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한성과 박문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님, 방금 그 여자가 박사님의 이름을 나도 들었어. 하지만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런 여인을 본 기억이 없는데. 두 사람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한성, 드디어 왔구나. 두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기처럼 사라졌던 그 흰 옷의 여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훨씬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화? 김한성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한양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전 고향에서 만났던 그 소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의 장난입니까? 과거 시험장에서의 치욕적인 경험으로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잃어버린 첫사랑과의 재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정화다.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 너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지? 그래, 나는 정말로 죽었다. 정화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한양으로 떠난 후 3년째 되던 해, 흉년이 들어 우리 집안이 몰락했다.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다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나를 남원의 한 부잣집에 팔았다. 김한성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주인은 탐욕스러운 늙은 사또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부인이었다. 질투와 의심에 눈이 멀어 나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지. 박문수도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집 우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화야. 김한성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도 한이 맺혀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 그 탐욕스러운 사또가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나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여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김한성과 박문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진 관리들, 침묵하는 사또, 그리고 연이어 사라지는 사람들의 진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내가 보호하고 있다. 그 악한 사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화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자 갑자기 안개가 걷히듯 주변 풍경이 변했습니다. 광안루 뒤편 숲속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그동안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두 살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귀신으로 여겨졌던 정화가 사실은 악한 관리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내는 의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화야,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죽은 자와 산 자는 함께할 수 없는 법이다. 김한성의 말에 정화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네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워준다면 나는 비로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요괴를 잡아라. 남원 사또 이광준이 포졸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히 내 권세에 도전하느냐? 사또가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한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광준,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진상을 알고 있다. 너는 누구냐? 김한성이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왕명을 받은 암행어사 김한성이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라고? 박문수도 자신의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 또한 암행어사 박문수다. 이광준, 네가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고하라. 포졸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암행어사 앞에서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광준이 칼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이광준, 암행어사님 앞에 엎드리옵니다. 이광준, 네가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을 사사로이 챙기고 무고한 여인들을 괴롭힌 죄를 인정하느냐? 김한성의 호통에 사또는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소인의 잘못이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한양으로 돌아와 중종에게 남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더 큰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김한성과 박문수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저희는 백성들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좋다. 그대들의 뜻을 따르겠다.